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도 시민이다. 2강 들어가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 요번 주제인데요.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요, 아니랍니다. 요번 시간에는 바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2017년에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겪었던 굉장히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017년에 ILO에서 정책국장님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노총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여러 노동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당시에 정교조는 노동 3권이 보장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법의 노조로 탄압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건설은 사실은 아직까지 노동자성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도 있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이야기를 듣다가 노동 3권, 노동 2권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약간 이제 기분이 나쁜 게, 아니, 한국의 국회의원들만 외유하는 게 아니라 ILO 정책국장도 외유를 하나? 아니, 어떻게 ILO 사람이 노동 1권, 2권, 3권을 모르나? 라고 하면서 기분은 약간 나쁘지만, 그래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1권은 하면서 단결권, 노동 2권은 단체 교섭권, 노동 3권은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제가,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딱딱 설명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결권은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단체 행동권이 없다는 뜻이고요. 법의 노조는 일권도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면서 약간 딱딱하게 딱 말을 하고 그분의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네, 이러면서 말을 못하고 저를 가만히 보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거 내가 쪽팔린 거구나를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제가, 이거 민주노총 사무총장인데, 너무 쪽팔리구나를 깨달으면서,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분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제 막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였습니다. ILO에는 결사의 자유인 거예요. 1권, 2권, 3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죠. 우리는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3권이 있고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1권, 2권은 가져도 3권을 안 줘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한 덩어리인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씩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게 1권, 2권, 3권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온전한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당연하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이름 지어야 되지, 이거를 1권, 2권, 3권으로 불려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저는 요새 그래서 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온전한 노동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이거를 분리해서 1권, 2권, 3권이라고 이렇게 막 잘라서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진보적인 그러한 노무사님들께서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본권은 단체 행동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던 거는 일단 단체 행동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단체 행동권이고, 그 다음에 교섭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죠.
영국에서의 그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가부터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그 기존의 그 생각을 좀 깨버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ILO의 협약은요, 국제적인 노사정 합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그러한 그 결과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세계적인 합의를 해갖고 왔는데 한국에서 다시 또 합의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이거 양아치 같은 짓입니다. 합의가 이미 세계적으로 끝났으면 국내에 들어오면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에 협약을 기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이 부분은 그대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에 그대로 이 부분이 준수가 돼야지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중에서 저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여기 X표가 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강제노동 금지입니다. 강제노동 금지가 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준이 안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강제노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들 강제노동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기준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지 될 테고요. 실제 ILO 협약은 전 내용을 다 우리가 합의하고 그리고 또 기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 성공회대 그 조효재 교수님의 이 표현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인간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며 만들어진 경험적 개념이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투쟁을 통해 수백 년간 만들어져 온 역사의 특수한 산물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인권의식이 발달해온 과정을 보면은요, 1세대 인권은 자유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바로 인권의 그런 그 역사적인 시작이죠. 2세대 인권이라고 하면은 그 인권이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권으로 넘어갑니다. 3세대 인권은 이제 연대권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래 뭐 유럽은 이러고 하는데 인권도 우리나라는 보면은 1세대 인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유럽은 2세대에서 이제 3세대 인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권도 똑같은 인권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권도 시기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이야기도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노동자의 노동권도 노동자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며 만들어진 역사적인 경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여론의 이 논점은요, 노동자냐 개인 사업자냐 이게 굉장한 논점이었습니다.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 연대의 준말이 화물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물연대 동지들은 본인들은 노동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고요. 본인들은 노동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요. 국제노총에서 우리나라에다 보냈던 공문입니다. 여기 지금 박스 처리를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실제 국제노총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나라에다가 개입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리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된 ILO의 공문이 있습니다. 연도 보시면은 2006년 거예요. 거의 뭐 15년 이상이 된 공문인데요.
보시면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요.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고용돼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노동자는 고용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돼 있는지 아닌지는 노동자를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고용된 게 노동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말할 때 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예, 고용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요, 일반 자영업자, 가령 치킨집 사장님, 예, 재벌 아니시잖아요. 그쵸? 예, 치킨집 사장님, 자영업자, 누가 자영업자인데 그 재벌이나 자본가라고 부릅니까? 다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종종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직 종사자, 프리랜서 다 노동자입니다. 아니면은 농업 노동자 다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을 누려야 된다. 이게 ILO에서 보내온 그러한 해설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세계 인권선언인데요.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되려면은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해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노동자가 되려는데 자격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데 자격이 필요하고 이런 게 어딨어 하는데 바로 그게 한국의 노동조합법이고 한국의 근로기준법입니다. 한국의 노동조합법과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노조와 파업을 통제하는 게 바로 노동조합법입니다. 보시면은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만을 근로자라고 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그게 아니면 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노동조합하고 파업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법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노조법 2조는 법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그 범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조법 3조에서 파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여기 표현처럼 과로로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손배로 죽게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요. 사측이 노동자에게 청구한 손배액이요. 3,160억이래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이래서 지금 손배와 강요에 맞선 그러한 법률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손배를 노동자들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억울하게 노동자들에게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법이 뭐냐면은 자본가를 위한 근로기준법.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이 좀 냉정하게 좀 근로기준법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노동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노동자는
노동자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또 하나,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또 노동자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두 줄인데요. 이 두 줄 밖에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일까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로기준법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노동자로 일단은 이 근로기준법에서 요게 해당이 돼야만이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제한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까부터 말씀드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여기에서 다 제한이 됩니다. 일단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용 상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이에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건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냐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노동을 다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금기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이 임금이 굉장히 반으로 줄어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러한 그 소득을, 그러니까 임금을 깎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한국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플랫폼 노동의 영역인데요. 옛날에 보면은 아파트 들어갈 때 아이들 그 과외 같은 거 한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떼가는 것도 있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보면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뭐냐면 그런 것까지도 다 플랫폼 노동으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노동들이 지금은 다 플랫폼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배민과 배민 라이더스인데요. 실제 우리는 앱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에다가 주문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 중개 업체일 뿐이고요.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는 저쪽에서 배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혀 다른 업체에서 두 개의 업체는 전혀 그러니까 상관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형태에서 개인적인 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들은 가짜 3.3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위장 관계는 뭐냐면은요, 실제 음식점, 사무직, 서비스업, 제조업 모든 부분이 이러한 상태로 다 3.3 노동자로서 다 계약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다 고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 개인 사업자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3.3 노동자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율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개인 3.3 노동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득을 내는 그 세율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붙인 이름이 3.3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여기 또 보시면은 이용자가 지금 1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거의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나 또는 이런 식의 그 고용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숫자를 보시면은요, 2021년에 약 770만 노동자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이 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짜 5인 미만이 아닌 사업장의 숫자도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일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실제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은 2,500만 노동자 중에 실제 한 1,500이 넘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2020년 상황에서 보면은 30명 미만 노동자, 100명 미만 노동자들을 볼 때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이제 좀 조직이 되어 있고요. 300명 이상이 돼야지나 50% 이상의 노조가 조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노조법과 근기법 상황의 조건으로 봤을 때 여기는 노조가 조직되기 어려운 조건들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노동 관련 법들이 노조를 조직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는 결국은 노동 관련 법들의 미비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는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운 거. 결국은 국제적인 노사정 합의문인 ILO 협약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투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기법의 전면적인 개정. 그러니까 결국은 근기법이 노조를 만들고 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이 투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저희가 한번 노조법 개정을 하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는데요. 우리 딸에게,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그리고 배달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재벌 총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노조법 2, 3조를 고쳐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근기법을 바꿔서 그리고 노조법 2, 3조를 바꾸어서 어떤 세상을 그리고 이 노조법 2, 3조와 그리고 근기법을 바꾼 그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그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꼭 그 세상 만들어서 좀 더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세상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